오늘 이 주제를 발제로 열어주실 연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신 그 최일붕님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시고 또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 운동에 오랫동안 참여하시면서 또 전략과 전술에 관한 또 많은 저술 활동도 해오셨는데요. 네, 혁명적 조직의 목적이라는 신간 소책자를 쓰셨고 또 러시아 혁명 희망과 좌절이라는 또 러시아 혁명의 역사 속 교훈을 다루는 그런 책도 쓰신 분이십니다. 네, 그럼 연사의 발제를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나키즘은 하도 다양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르크스주의가 다양한 것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너무 다양해서 그 다양한 형태들을 공통으로 묶는 그런 관통하는 핵심 원칙들을 찾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4개로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서 앞에 0이라고 쓴 거는 개인주의는 이제 너무도 오늘날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특별히 뭐 아나키즘이 좀 심하긴 하지만 정도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별로 그 얘기를 하지는 않을게요. 오늘은 아나키즘 사상가의 이론은 꽤 폭넓은 대변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셸 푸코라고 하는 사람 아마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간디와 함석헌도 아나키스트였어요. 푸코는 신니체주의자로 불렸는데요. 그러나 니체 자신은 전혀 아나키스트가 아니었습니다. 니체는 아주 극단적으로 모순된 저술가여가지고, 그래서 나치도 그 니체를 이용했지만 1960년대 이후로 푸코, 들레즈, 자크 데리다 같은 그런 그 프랑스 철학자들도 니체를 원용했습니다. 이들 그 푸코, 들레즈, 데리다 등의 이른바 그 포스트 구조주의 철학은 정치적으로는 아나키즘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자율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사람으로서 이제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자율주의 사상도 아나키즘의 일종입니다. 가장 강경하고 이론적으로 가장 발전된 아나키즘 형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나키즘의 그 원칙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뭐든지 좀 잘 이해를 하려면 고전적인 형태를 보고, 그거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렇게 후기에 변형된 형태를 보는 게 좋기 때문에 고전적 아나키즘의 원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전적 아나키즘으로서 바쿠닌, 프루동, 바쿠닌, 크로포트킨 이 세 명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고전적 아나키즘의 원칙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운동의 수단과 방법은 운동의 최종 목적과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강제나 권력, 권위가 완전히 없어야 하고 완전히 평등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권력, 이게 상당히 강조가 돼야 합니다. 모든 권력, 모든 권위, 모든 강제, 통제를 다 반대한다. 이게 아주 그 출발점이죠. 강제나 강압, 권위주의가 없는 상황은 우리 모두가 정말로 염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 다 그렇겠지만 엄정한 학칙 적용을 내세우는 학교 당국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 학점 갖고 우리를 협박하는 아주 깐깐한 그 교수들을 또 생각할 수가 있겠고, 직장 상사가 막 쪼아대는 그런 직장 상사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나날이 스트레스를 받고 살죠. 그들의 권위에 눌려 지내야 하는 일상적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 강압, 권위주의가 없는 세상, 그렇게 하기 위한 운동, 그게 얼마나 좋은가 하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나키즘은 강제, 권력, 권위 이런 걸 일절 반대를 하는데요. 강제, 강압, 통제, 권위, 권력의 최고봉은 국가잖아요. 그러므로 아나키즘은 당연히 국가를 반대합니다. 아나키즘은 국가의 권력이 자유롭게 협동하는 인민에 의해서 대체돼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자유롭게 협동하는 인민이 국가 권력을 대체하는 사회는 무슨 사회일까요? 그건 바로 사회주의적인 사회이죠.
그 무슨 소련이나 무슨 뭐 옛 소련이나 지금 북한이나 지금 뭐 중국이나 이런 데는 아예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런 데가 사회주의라는 거는 칼 마르크스가 말한 그 사회주의 사회, 즉 계급이 없고 따라서 국가가 없는 그런 사회, 공산주의적 사회의 그 초기 단계를 그는 의미했었었는데, 그런 그 이 계급이 없고 따라서 국가도 필요 없는 그런 사회를, 그런 사회, 그런 사회주의 사회, 그것을 뜻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마르크스주의자들하고 이 아나키스트들은 최종 목적을 공유하는 셈이잖아요. 예. 그 점은 되게 반가운 점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르크스주의는 말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뭐 막스주의도 이렇게 뭐 여러 종류가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혁명적 마르크스주의라고 좀 엄밀히 말하면요. 이 고전적이고 혁명적인 마르크스주의는 최종 목적지로 가려면 기존의 자본주의적 국가, 이 자본주의 국가 기관들을 강제로 해체해야 하고 노동계급의 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 해체를 하겠다라고 그러면은 안기부가 뭐야? 국정원 됐지. 국정원 뭐 그 기무사 이런 거는 말할 나위 없고, 이제 경찰, 기존 경찰, 뭐 군대, 뭐 행정부,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체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존의 그 지배자들이, 그 경찰과 군대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따라서 강제가 필요하죠. 아래로부터의 거대한 수백만 대중에 의한 그런 강제가 필요한 일이죠. 그리고 노동자 국가를 세워야만 이 물러난 사람들이 곧장 반격을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물러난 사람들이, 그냥 쫓겨난 사람들이 국가를 해체당하고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반격을 하지. 즉 내전이 시작되는 거는, 그거는 불문가지이죠. 따라서 그걸 퇴치를 하려면 당연히 이쪽도 국가를 만들어서, 이쪽도 자기 자신의 군대를 만들고 노동자 시민군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노동자 경찰을 만들고, 당연히 그래서 내전을 치러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강제가 필요한 겁니다. 이 지점에서. 반면에 아나키즘은 이런 전략을 거부합니다. 아나키즘의 국가 거부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국가에 맞선 소수 폭력, 가령 테러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국가를 피하는 거예요. 우회하는 겁니다. 폭력은 옛날에는 아나키스트들의 주된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아나키스트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국가 거부의 다른 방식이, 이제 폭력이 아닌 다른 방식은 국가 피하기인데, 주로 교육과 선전에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라이프 스타일로 미래 사회를 미래의 완전히 평등한 사회를 미리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런 걸 두고 미리 보여준다라는 한자 표현으로 예시 정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둘은, 즉 교육 선전 방식과 그 예시적 방식은 종종 결합됩니다. 이런 평화적인 아나키스트들이 오늘날에는 훨씬 많아요. 1920년대 초쯤에는 폭력적 아나키즘의 주류였습니다. 가령 신채호,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신채호라든가 그의 의열단, 또 뭐 얼마 전에 그 영화로 뭐라고 그러지? 영화화된 박열, 이런 사람들이 그런 그 폭력적 아나키스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1920년대가 경과하면서 아나키스트들은 사회주의자들에게 완전히 밀렸어요. 노동자 운동과 사회주의 조직이 20년대 동안에 급성장했기 때문이죠. 아무튼 아나키즘은 그 폭력적으로든 평화적으로든 국가를 거부합니다. 자본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노동자 국가도 거부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아나키즘을 무정부주의로 번역을 하는 게 왜 잘못됐다는 것인지 저는 수긍하기가 어려워요. 오늘날 아나키스트들은 누가 아나키즘을 무정부주의라고 그렇게 부르면은 모두 화를 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그분들하고 우호적인 토론을 하려면. 어떤 아나키스트들은 그래서 반강권주의 이렇게 번역을 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제 보기로 이거는 아나키즘을 희석시키는 거, 물타기 하는 거예요. 강권은, 왜냐면 강권은 자유주의자나 개인주의자라면 누구나 반대를 하는 거니까요.
고전적 아나키즘은 강권에 반대하는 것 이상입니다. 고전적 아나키즘은 강권뿐 아니라 모든 권력, 모든 권위에 반대라는 거예요. 따라서 비정치가 원칙인 거죠. 예. 자, 아나키즘이 국가를 반대하는 것은 개혁주의보다는 좀 나은 점입니다. 예. 그러나 아나키즘이 권력과 권위 이런 문제를 싸잡아서 그저 도매금으로 취급하는 것은 비정치적일 뿐 아니라 때때로 사회주의 정치와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이란 무릇 변질되기 마련이야 하는 그런 주장에 우리 사회주의자들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권위와 강제가 없는 사회라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권위와 강제가 없는 운동이라는 수단을 택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 목적은 아까도 우리가 말했습니다. 최종 목적은 아나키스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계급이 없고 따라서 국가도 필요 없는 그런 평등한 사회를 우리도 최종 목적으로 바란다고. 그러나 그 최종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도 그렇게 그런 수단을 쓸 수 있을까?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는 게 우리의 물음인 거죠. 예를 들어서 파업을 한번 예를 들어 보자고요. 노동조합 측이 뭐그 4%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사용자 측은 1% 임금 인상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노사 결서 교섭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2%의 잠정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놓고 찬반 투표가 이루어졌어요. 그 결과 극소수 기권표를 빼고 나면은 55%대 45% 이렇게 그 합의안을 거부하자라고 하는 게 근소한 다수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해봐요. 그런 일 많으니까. 그런데 소수파가 45% 얻은 소수파가 투표 결과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그러면서 그냥 퇴장을 해버리고 파업에도 불참해버린다면 그 파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투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패배는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운동에 강제와 권위 이게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권위, 모든 권력, 모든 통제, 모든 강제에 반대해야 하는 걸까요? 아닌 거죠. 어떤 권위인가? 민주적으로 세워진 권위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엥겔스가 권위에 대하여라는 소론문을 하나 썼는데 그가 바로 이 물음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엥겔스는 바쿠닌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그 바쿠닌주의자들이 걸핏하면 권위주의적이야, 독재적이야 하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를 혹평을 하지만 엥겔스의 비판이죠. 일체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고 권위 일체를 부정한다라는 것은 거부한다는 것은 협력을 함께 협동적인 그런 운동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라. 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협동이 필요한 일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지배자들의 권위가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기업 소유자들의 권위, 그들이 의지하는 경찰, 검찰, 법원, 군부, 기무사, 국정원 따위 등의 권위는 결국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권위를 없앨 우리 측의 권위, 우리 측의 권력은 어때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게 없으면 그런 게 없다면은 그런 기관들을 없앨 수 있을까요? 보통 때 우리는 권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정들, 대기업 소유주들이 이사실에서 내리는 결정들, 경찰 간부들이 이사실에서 내리는 결정들, 청와대에서 내리는 결정들, 기무사가 때로 몰래 작당하는 그런 결정들, 그런 거를 우리가 알거나 거기에 영향을 미칠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혁명이나 그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반란의 시기는 가끔가다 꼭 돌아오는 법입니다. 그런 시기에 권력과 권위의 필요성은 아주 극명해집니다. 그래서 엥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혁명보다 더 권위적인 것이 뭔지 나는 모른다. 일부 사람들의 의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되는 일이 모든 혁명에서 일어난다. 내 보기로 이는 권위의 행위가 자행되는 것이다. 인용 끝. 특히 옛 질서의 세력이 새 질서의 세력에 계속 저항하는 동안에는 다수의 의지가 소수에게 강요되는 그런 혁명적 권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나키스트들은
들은 보통 사람들이 새 사회를 창출할 잠재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죠. 그 점은. 하지만 그 잠재력은 사람들이 민주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그래야만 그 꿈은 현실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은 모든 권력, 모든 권위란 타락하기 마련이야, 부패하기 마련이야라는 생각과는 잘 어울릴 수가 없는 것이죠. 아나키즘의 두 번째 원칙인 지도부를 반대한다는 점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나키즘이 권위 일체를, 이거 보이는 거죠? 보이시죠? 이렇게 하니까. 예. 아나키즘이 권위 일체를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은 자연히 지도부 반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지도 반대. 고전적 아나키즘은 어떤 종류의 지도부에도 반대를 합니다. 그들은 그걸 수평주의라고도 부르고 뭐 분권주의, 연방주의 등이라는 말로 부르는데,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굉장히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완전히 고전적 아나키스트들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수정된 아나키즘이 이제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는 수정된 아나키즘인데, 어쨌든 그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이 고전적 형태의 아나키즘은 어떤 리더십, 어떤 지도부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이에요, 겉보기로 자발적인 운동도 실제로는 누군가가 제안을 하고 누군가가 구호를 외치고 초보적인 조직을 한 결과입니다. 이런 일이 바로 지도입니다. 따라서 지도부 없는 운동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2008년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꽤 많은 분들이 아마 2008년 촛불운동 6월 10일 날 100만 명 참가로 그 최대 정점을 찍은 그 운동을 기억을 하실 텐데, 그 운동이 막 전개되는 동안에 그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여러분들 자신 중에도 아마 계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 자발성을 얼마나 외쳤습니까? 자발성을 외치면서 이 레닌주의자들 꺼져라, 다 함께 꺼져라, 그러면서 막 배너까지 만들어 갖고, 저는 그 보안 경찰이 한 지시하니까도 생각을 했었었는데, 어쨌든 배너까지 만들어 갖고 레닌주의 어쩌고 하는 다 함께 꺼져라, 이런 그 배너까지 들고 왔고, 그거 노동자들이 갖고 이게 무슨 짓거리냐 하면서 노동자들이 그 현수막 배너를 갖다 빼앗아 가지고 못 들게 하고 그랬던 일, 혹시 그 집회에 계셨던 분들은 기억하십니까? 그런 일이 여기 기억하신 분 계시네. 예. 자, 그때 얼마나 자발성 막 그러면서 그걸 또 이용했던 걸 기억하세요? 경향신문하고 한겨레 신문이 자발성에 대해서 예찬, 찬미, 찬양, 고무를 잔뜩 하다가 갑자기 6월 10일 딱 지나니까 이젠 제도권으로 들어갈 때다, 국회로 들어갈 때다 하면서 아주 온건한 개혁주의자들인 한겨레 신문하고 이 경향신문이 그런 자발성을 이용했던 거, 자발성 예찬론을 이용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나키스트들은 이 앞뒤가 안 맞아요. 이 지점에서 특히 다 그들 자신도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아나키스트들, 제가 아까 열거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프루동, 바쿠닌, 그 다음에 크로포트킨, 이 고전적인 아나키스트들이 다 이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단체 이름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그들의 단체 이름은 알려져 있지가 않죠. 다 지도자 개인의 이름만 알려져 있을 정도로 명백히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의 공상이에요, 사실은. 문제는 그 공상을 이용을 해서 누군가가 실제로 지도를 할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마쿠에서 누군가가 심지어 음모를 꾸미며 마쿠에서 운동을 좌지우지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발성에 집착하는 그 운동의 역사 속에서 계속됐었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그 자발성 얘기하면서 정당 들어오지 마라, 연대체 회의 같은데 들어오지 말라고 막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 아니라 때때로 다수가 그런 주장을 해가지고
그래고 이제 정당이나 막 레닌주의 정치 조직 이런 못 들어오게 막 한다거나 막 그러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보면은 뭐 민주당하고 연결돼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아주 수두룩했었죠. 이탈리아 혁명가 안토니오 그람시는 지도를 지배와 똑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점을 좀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도부를 세워야 합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지도자를 선출해서 그에게 노동자 평균 임금만을 지급을 하고 그들이 제대로 이끌지 못할 때는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는 그런 소환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민주적 지도부를 세워야겠죠. 어쨌든 이런 일도 권위를 행사하는 일입니다. 자, 아나키즘의 세 번째 원칙인 혁명적 정치 조직을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아나키스트들은 지도부를 또는 지도를 반대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레닌주의자들을 증오합니다. 레닌주의자들은 운동을 혁명적으로 이끌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냥 우리는 운동이 잘 되고 박수치고 운동 꽁무니 쫓는 거 정도가 아니라 이 운동은 기존의 자본주의적인 국가와 대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자본가 계급의 그 무기인 자본주의 국가를 분쇄하고 그리고 노동자 국가를 세우고 그래서 경제적인 그 생산 관계에서 자본가들의 그 착취적 지배적 지위 이런 것을 그다음에 없애야 한다라는 우리는 그런 관점을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닌주의자들은 그냥 운동이 전개되는 거에 대해서 마냥 박수만 치고 아 좋다 칭찬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운동의 뒷꽁무니를 쫓는 거라고 우리는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말이에요. 소련과 국제공산당 운동이라고 하는 게 붕괴를 했어요. 사실 소련은 전혀 사회주의가 아니었었는데 사회주의를 참칭하는 사실은 국가 자본주의 사회였었는데 어쨌든 소련과 국제공산당 이름 다운표 국제 소련이 이끌던 국제공산당 운동이 붕괴를 하자 이제 레닌의 그 정당을 혁명적 당을 당을 여전히 고수하는 사람들은 트로츠키주의자들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아나키스트들의 포화는 완전히 트로츠키주의자들에게 집중이 돼 있습니다. 인터넷 같은데 보면은 막 트로츠키주의자들에 대한 공격만 있어요. 레닌주의자들이라 사실 트로츠키주의자들이 레닌주의자들이니까 이제 유일한.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는 사람들의 의식이 결코 고르게 발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87년 6월 항쟁을 경험을 하고 지금 30년이 지났지만 어떤 사람들은 극도로 보수 우익이 돼 있고 어떤 사람들은 혁명가들이로 여전히 남아 있고 그 사이에 또 97년도 그 파업도 민주노총 파업도 있었죠. 2002년 40만 청년들의 촛불 운동도 있었죠. 그리고 2008년 또 청년과 청소년들의 그 촛불 운동도 있었죠. 그리고 2016년 박근혜를 쫓아낸 그런 촛불 운동 230만 명 12월 초순에 최고점을 찍었을 때 230만 명이 항의 시위를 했었던 그런 운동이 있었죠. 그런 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의식이 발전하는 걸 보면은 고스란히 똑같이 그 사람들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는 처지고 심지어 누구는 퇴행도 하고 그리고 누구는 그냥 답보 상태이고 혼란돼 있고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전진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다 모든 노동자를 다 포괄하는 정당, 모든 차별받는 사람들을 다 포괄하는 정당, 또 이렇게 노동자 차별받는 사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을 다 포괄하는 정당 이런 거는 처음에 약간 쓸모가 있어요, 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아주 예민한 문제 같은 것이 도래를 하면은 마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뭐 산으로 올라간다라는 말처럼 마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혁명가들은 이런 광범한 대중정당
범진보 정당 외에 혁명가들 자신의 그런 조직을 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그 효과적으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고 그런 독자적인 조직이 필요하죠. 따라서 의식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소수가 별도로 조직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보다 의식이 뒤떨어진 사람들과 오히려 건설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날이면 날마다 싸우고 그리고 무슨 당직 선거 같은 거 있으면은 거기 자기 측 사람 내보낸다고 해갖고 그 마쿠 공작을 하고 협상을 하고 그 무원칙한 기회주의적인 협상을 하고 막 이래가면서 그냥 그 책략을 부리는데 날을 지새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레닌이 이탈리아 사회당이 그 이 혁명적으로 분화를 해야 하는 필요성에 직면했었을 때 이탈리아 사회당 내의 그 좌파 측 사람들더러 다른 사람들하고 우호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싸우기 위해서 오히려 당을 분리하라라고 협동하기 위해서 분리하라라고 그렇게 그 주장을 했었는데 아주 적절한 그런 주장인 것이죠. 자, 아나키즘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를 말해야 하냐면요. 근데 이 아나키즘이 굉장히 기회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아까 말했듯이 단지 최종 목적만이 이상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당면 사용해야 할 수단과 방법조차 이상주의적이다 보니까 아주 위선적인 일이나 그런 기회주의적인 일을 범하기가 너무도 쉽게 되는 건데 그 사례들을 좀 제가 들겠습니다. 이 아나키즘은 이 전략과 전술을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수단과 방법은 목적하고 일치를 해야 하고 그거는 강제 무슨 권위, 권력, 지도 뭐 이런 게 없어야 한다고 그렇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략과 전술이라는 것도 그거는 레닌주의자들, 트로츠키주의자들의 책략일 뿐 그거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운동을 타락시킨다 이러면서 이제 반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상주의적인 태도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기회주의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가령 푸르동은 노동조합을 반대했어요. 심지어 경찰이 파업 참가자들을 에게 발포를 한 거를 지지를 했고 그래가지고 카르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쓰던 1848년 2월 발표한 그 책을 출판한 그 1848년 2월 그때 그 마르크스가 바로 격하게 푸르동주의자들을 비판을 하면서 노동조합을 옹호를 하죠. 마르크스는 푸르동의 절친인 율리우스 포셰라고 하는 그런 프랑스계 독일인 언론인이자 아나키스트를 또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했는데 율리우스 포셰가 말만 겁나게 하지 실제로는 정부 비판을 삼가한다고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포셰는 국가의 보안기관을 민영화하자고 제안을 한 극단적 자유시장주의자였습니다. 아마 극단적 신자유주의자의 한 100년쯤 앞선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앞고는 바쿠닌이었어요. 에드워드 헬리카라고 하는 사람이 E.H. 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가 1960년대 말서부터 70년대 중반까지 썼던 저작들은 아주 훌륭한 저작들입니다. 이 E.H. 카가 바쿠닌 전기를 썼어요. 바쿠닌 전기를 써서 80년대에는 작은 글자로 요만한 책으로 한 300~400인가 페이지로 나왔는데 근래 한 2년 전에 다시 나왔을 때는 한 700페이지인가로 완역을 해갖고 나온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E.H. 카가 이제 바쿠닌에 대해서 굉장히 그는 이제 공정하게 평가하려고 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쿠닌에 대한 이런 일화가 소개됩니다. 1863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당시 스웨덴 국왕 카롤루스 15세와 귀족, 정부장관, 정치인, 기업인 등이 참가한 아주 명품 연회가 열렸어요. 거기에 이 바쿠닌이 초대를 받아서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참가해가지고 아주 놀라운 발언을 했는데 자신이 무조건적 공화주의자가 아니다. 자기는 입헌 군주제를 지지한다고 그랬어요. 평상시에 아주 격하게 그 종교를 비판을 하면서 이 입헌 자기는 아주 그 절대적 공화주의자라고 주장하던 사람이 여기 와서는 자기는 입헌 군주제라고 그 지지자라고 이렇게 말을 샥 바꿨죠. 또 1870년 9월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그 바쿠닌의 그 조직이 뭐냐면은 국제사회민주주의 연합이라고 하는 게 바쿠닌의 조직이었는데 그 국제사회민주주의 연합의 파리 지부가 이 당시에 이제 프랑스 제3공화국이 막 수립된 것을 완전히 무비판적으로 막 예찬하는 그런 글을 발표를 했습니다. 심지어 제3공화국을 혁명이라고까지 불렀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거를 두고 혁명이다라고 부르면서 막 아첨하는 인간들, 그런 거를 이 소위 혁명적 아나키스트라는 바쿠닌주의자들이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국가의 존재 자체가 자유와 양립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설파하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아나키스트들이라서. 그런데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인용 제3공화국은 유럽의 자유를 대표한다, 나타낸다라고 그렇게까지 아첨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제3공화국이라는 것은 그 전까지 거의 독재 정권이라고 할 수 있었던 보나파르트 대신에 불신받는 이 친자본주의 국회의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였거든요. 마르크스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별로 놀랍지 않다. 정치를 피하라고 설교하는 사람 치고 부르주아 정치에 다시 빠지지 않는 사례가 없다는 걸 나는 아주 잘 알고 있다. 인용 끝. 1873년에 일어난 일도 아주 시사적이에요. 스페인에서 일어난 일인데 거의 혁명에 육박하는 격변이 일어났는데 그곳에 바쿠닌주의자들은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지가 통제하는 그런 지방 정부에 다 들어갔어요. 입각을 했습니다. 엥겔스는 이 아나키스트들이 자신들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스페인 바쿠닌주의자들은 그 자본주의 정부들 앞에서 완전히 그 무력한 포로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사실 스페인 바쿠닌주의자들은 이후 포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기들 자신들이 열광적인 그런 자유주의자들이 됐습니다. 몇몇 소도시에서는 바쿠닌주의자들이 연립이 아니라 부르주아 정치인과 연립을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자기들 자신이 단독 집권을 했는데 모든 권위에 반대한다는 게 아나키즘의 입장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공식적으로 통행증을 발급받은 사람만이 도시를 출입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아나키스트들은 그래서 아주 사고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존재해서는 안 되는 국가를 혁명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겠다라고 하니 그게 말처럼 그게 쉽게 되겠어요? 게다가 아나키스트들은 권한이 집중된 지도부를 거부하기 때문에 여러 도시의 스페인 여러 도시의 이 분산된 혁명적인 운동을 집중시키기를 거부했습니다. 아니 국가는 당연히 중앙의 특히 중앙의 경찰과 중앙의 군대가 바로 혁명운동을 탄압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 각각 지방에서 각각 각계 약진을 하고 있던 혁명적인 운동이 통일된 자기 자신의 정치 조직과 심지어 이제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 자기 방어를 위해서 그러니까 정당 방위를 위해서 그래서 자신들의 시민군까지 갖춰갖고 대항을 해야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걸 거부를 해갖고 그래서 결국 각계 약진하던 봉기들은 하나씩 모두 각계 격파당했습니다. 엥겔스는 3년 전 마르크스가 지적했던 점 아까 즉 정치를 삼가는 건 사실 정치를 자유주의적 정치인이나 개혁주의적인 정치인들에게 맡기는 셈이라는 그런 마르크스의 말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인용 스페인 아나키즘은 혁명이 어떤 식으로 전개돼서는 안 되는지를 비할 데 없이 명백하게 보여준다.
1936년에서 39년에도 스페인에서 파시스트인 프란시스코 프랑코 장군이 그 우익 구테타를 일으켜갖고 그래가지고 내전과 혁명이 벌어졌었는데 그때도 똑같이 스페인에서는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아나키스트들이 지배했었고 그 아나키스트는 똑같은 실수인지 하여튼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 자신도 한 세기쯤 지나니까 아무래도 좀 수정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혁명적 정치 조직 반대 이런 부분을 좀 수정을 합니다. 그 부분을 빨리 얘기를 하고 끝낼게요. 전에는 일체의 정당 반대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그 광범한 진보 정당은 찬성. 심지어 자기들 자신이 광범한 진보 정당은 만드는 걸로까지 20세기 후반 이후로는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를 들자면 그 이탈리아의 자율주의자들 디소비디엔티 그 뭐라고 불복종이라고 번역을 해야 하는 그런 그 이탈리아의 자율주의자들은 이탈리아의 재건 공산당 리폰다지오네 코무니스타라고 하는 재건 공산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의 좌파 블록을 형성을 했었던 일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아나키스트들 자신이 당을 만든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스페인의 포데모스 같은 거는 그 아나키스트들이 그 주도했었던 운동, 그 광장 운동이 바로 정당으로 표현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인디그나도스라고 하는 운동인데, 그리고 그 빨리 그래서 그들의 주장인즉슨 그 자기들이 그 형성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다 이렇게 불러요. 풀뿌리 민주주의. 이게 80년대하고는 완전히 의미가 달라졌는데 제가 80년대 군사 독재 정권 반대하는 운동을 지지하고 그럴 때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그냥 민중의 평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민주주의여야 한다라는 그런 그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노동자 민주주의보다 좀 이렇게 그 폭이 넓어진 농민이나 뭐 빈민 같은 사람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어쨌든 뭐 괜찮은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엄밀하지는 않아도. 근데 이제 이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달라져 가지고 아나키스트들이 자기들이 그 실시하는 종류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이 협소화된 거죠. 사실 우리나라의 그 노동당의 핵심부인 사회당 동지들도 기원이 그 90년대 중엽의 아나키즘에 있습니다. 그때 그 비국가 무슨 뭐 선언이라고 하는 그런 팜플렛을 내면서 아나키스트 운동을 선언했고 아나키스트 학생 운동을 했고 시작을 했고 96년이나 이럴 때쯤엔 토니 네그리 마이클 하트의 자율주의 사상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러나 98년 9년에는 청년 진보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게 사회당으로 바뀌었고 그게 진보신당하고 통합을 하면서 그래서 노동당을 얻고 오늘날에는 완전히 다시 그때 90년대 말 시절처럼 완전히 갈갈이 찢기고 분열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노동운동이 강력하게 다시 지금 살아나기 충분히 강력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노동운동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압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압력을 받아서 당이 막 내분이 일어나고 그러는 건데 사실 그 핵심부는 일찍이 25년 전에 아나키즘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20년 전쯤에 정당을 건설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온 사람들이고 녹색당 만들기 전에 녹색 아나키스트 생태 아나키스트였던 동지들이 만든 것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녹색당은 지금도 대의원을 제비뽑기로 뽑아요. 그 위에 상근 간부들은 제비뽑기로 뽑을 수가 없으니까 상근 간부들은 그렇게 하진 않는데 대의원은 제비뽑기로 뽑고는 저 대의원 대회 하기 전에 전화해갖고 너 대의원 대회 올 거지 뭐 이렇게 전화하는 제비뽑기 됐어 당첨됐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아나키즘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지지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스스로는 개혁주의 비록 좌파적 개혁주의이긴 하지만 좌파적인
개혁주의 쪽으로 이끌린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이론적으로 분석한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고전적 마르크스주의가 아나키즘의 소망과 염원을 오히려 더 잘 대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나키스트들의 소망과 염원은 그것은 나무랄 데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고전적이고 혁명적인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오히려 마르크스주의가 잘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그 연사의 정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나키스트와 고전적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가 과연 최종 목적을 공유한다는 게 참말인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구체적이지만 가상의 예를 하나 들으셨는데 저는 일단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계급이 없고 따라서 국가가 필요 없는 평등한 세상이라는 점을 바란다라는 그냥 큰 수준에서, 거시 수준에서 우리가 목표를 공유한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어떤 뭐 회의를 여는데 거기서 그런 것도 다 일종의 리더십인데 그런 것까지 거부를 할 텐데라고,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그렇게 극단적으로 할 수가 있을까 과연? 보통 그냥 아예 그런 역사의 경험을 보면은 다 그 바깥에서 자신들의 조직 만들고 활동을 했었지. 그리고 아까 제가 20세기 후반 21세기에는 이렇게 그 범진보 정당, 뭐 범좌파 정당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경우에 그렇게 지도부 반대한다면 들어오지 않거고 쫓겨날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논외고요. 그래서 아예 그 바깥에 있을 테니까 그런 뭐 회의를 열 때 그 회의의 결정 같은 것도 따르지 않고 막 배격하고 그런 등의 상상은 제가 생각하기엔 좀 과도하게 나간 게 아닐까. 그리고 그런 사회에서 평등해진 그런 사회, 계급이 없고 따라서 국가가 그래서 없는 또는 사라져가는 그런 사회에서 과연 아나키즘이 존재할 그 토대가 있을까라는 그런 물음을 던질 수가 있죠. 두 번째, 따라서 이제 그 다른 질문을 던지신 분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즉 아나키즘이 이토록 그 결함이 많은 정치라면 본인들은 어쨌든 정치가 아니라고, 비정치라고 그렇게 이제 하니까 정치란 표현을 쓰지 말고 운동이라고 하죠. 아나키즘이 그렇게 결함 투성이의 운동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역사를 통해서 오랫동안 지속돼 왔느냐? 우선 첫째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들의 삶 자체가 엄청 우리를 쪼아대고 압박하고 하는 그 상전들 투성이잖아요. 그런 대학 당국, 아까 제가 든 사례가 교수 같은 사람들조차도 회사의 단지 사장뿐 아니라 바로 위에 있는 그 상사도 그렇고, 온갖 우리네 사회는, 살고 있는 사회는 위계적으로 조직돼 있고, 바로 우리 맨 위에 있는 자들의 명령을 이어받아 가지고 우리 바로 위에 있는 자들이 우리를 쪼아대고 압박하고, 심지어 이제 사회 전체가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부모들이 압박을 하고 막, 가정이라고 하는 건 때로 엄청 지옥 같은 곳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아나키즘이 번성할 수 있는 토대는 정말 언제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자본주의 사회의 억압과 차별 천대가 지속되던 한에서는. 그러나 하나의 운동으로서 어느 정도 계통을 갖춘 운동으로서 존재를 했던 것은 19세기에, 그러다가 막스주의가 강력해지자, 파리 코민 이후로 막스주의가 강력해지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1880년대 이후로는 노동운동 속에서 마르크스주의가 아주 지배적인 구실을 하게 되면서 아나키즘은 이 주변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거의 밀려났는데, 아나키즘의 일부가 이번에 신디칼리즘이라는 혁명적 노동조합주의라는 운동으로 이렇게 1880년대나 특히 90년대부터 들어와 가지고 신디칼리즘이 아주 강력했어요.
이 제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있었던 강력한 노동조합 운동들은 신디칼리스트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혁명적 노동조합주의자들. 예를 들자면 미국의 IWW 인더스트리얼 월드 오브 워커스 그 세계 산업 노동자 동맹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 같기도 하던데 IWW 우블리라고 하는 그런 미국의 아주 그 전투적인 노동조합 운동 같은 것도 바로 아나키스트들이 주도했었던 노동조합 운동이죠. 그러나 그 1차 세계대전이 나고 그래서 아나키스트들의 입지가 팍 줄어들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완전히 무력을 가지고 전쟁을 벌이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리고 아나키스트들뿐만 아니라 혁명가들의 입지도 일시 줄어들었으나 그런 혁명가들은 자신들의 조직을 보존하면서 1917년에는 러시아 혁명, 18년에는 독일 혁명, 그리고 그 바로 몇 개월 뒤서부터는 헝가리, 오스트리아 뭐 이런 유럽에서 혁명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자 그리고 그 혁명으로 세워진 이 볼셰비키 정부라던가 독일은 아직 그 노동자 정부는 아니었지만 이런 강력한 혁명적 노동자 운동이 전진을 하자 이 바로 1차 세계대전 직후서부터는 신디칼리스트들도 다 그 당시 용어로 공산주의 운동으로 흡수됐어요. 그리고는 그래도 좀 늦게까지 남은 게 스페인의 아나키스트 운동인데 그것도 이제 1930년대 후반을 마지막으로 해서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소멸돼 버려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국제적인 운동을 지배했었던 거는 공산주의라고 스스로 또 자처를 했었던 스탈린주의와 그리고 그 사회민주주의가 국제적인 그 좌파 운동을 지배를 하는 시기가 됐었는데 이때 아나키스트들은 어떤 대안으로서 취급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소련이 무너지면서 막스주의, 뭐 사회주의, 이런 게 다 망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 잘못된 사실 생각인데 어쨌거나 그렇게 많이 인식이 되면서 아나키즘이 급속하게 다시 되살아났어요. 그러나 제가 도 아까 한국의 20년대 상황을 사례로 들었듯이 노동자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이 강력하면 아나키스트 운동은 약화되는 법입니다. 즉 제가 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그런 아나키즘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서는 자본주의적인 착취와 차별 천대의 이런 그 사회적 정치적 조건 속에서는 그냥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운동으로서 표현되는 것은 어떤 특정 조건에서 표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구별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무정부주의 용어 문제 누가 제기하셨는데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아나키스트 분들이 무정부주의라고 하는 것을 막 이렇게 손사래를 젓는 거는 그냥 저는 너무 그냥 이상주의로 막 보이는 것에 대한 자기 방어적인 그 물타기 일 뿐이지 아까도 말했듯이만 모든 권위 권력 이런 걸 다 반대한다면 그 권력 권위의 가장 결정체가 바로 국가인데 국가를 반대한다라는 것이 논리적이고 실제로 아나키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이론과 실천은 그런 실천 반국가 또는 그들 자신은 이제 또 비국가라고 부르기를 좋아하는데 그거였기 때문에 그 무정부주의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라고 여전히 주장하는 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는 제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는 규모 문제 같은 건 아니에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일부가 나머지 부분을 억압을 하기 위해서 무력 강제력을 갖고 억압을 하기 위해서 생겨난 건데 인류 역사의 압도적인 부분 97% 8%를 차지하는 원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없었고요. 한 1만 년 전 그 농업혁명이 시작되던 때부터 그 6천 년 전에 우리들이 모두 아는 뭐 수메르라던가 등의 이런 최초의 고대 국가가 생겨나기까지의 그 한 4천 년의 과도기 사이에 국가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거는 바로 이 사회의 일부가 그 나머지 부분을 억압을 함으로써 그 일부의 계급적인 특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것이었던 거고 규모 문제하고는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규모 문제를 가지고 뭐 치프덤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번역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국가의 형태를 뭐 세분화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별로 그런
그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1만 년 전서부터 6천 년 전까지 사이에 의 과도기에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한 6천 년 지금으로부터 6천 년경이나 5천 년경 이때 바로 유명한 이제 뭐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뭐 이런 고대 문명 쪽에서 생겨난 국가가 스스로 또 지배 계급이었고 착취 계급이었던 그런 상황을 생각하는 게 더 단순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나키즘의 장점을 얘기하신 그 우리 천경록 동지 그 얘기는 이제 특히 구체적인 사례로서 DSA 미국 데모크래틱 소셜리스트 오브 아메리카 DSA라고 하는 조직 내에서의 아나키스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저도 그 아까 이 21세기에는 아나키스트들이 대형 정당 그러니까 레닌주의 혁명적 정당은 결사반대의 입장은 여전한 거고 그러나 범진보당 뭐 범좌파 정당 이런 데서는 그들이 활동한다고 하기도 한다고 그 언제나 똑같은 건 아니에요. 모든 아나키스트가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일부 아나키스트들이 그런다고 그러면서 사례로 이탈리아의 디소비디엔티의 사례를 들었었는데 그 DSA 내의 좌파가 그 이 DSA의 우파를 견제하는 구실을 한다라고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래요. 모든 좌파는 반드시 아나키스트가 아니래도 모든 그런 그 좌파 정당대의 좌파 블로그, 좌파 분파들은 그 운동이 그 범좌파 운동이 성장하는 동안에는 우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범좌파 운동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특히 국가기구에 진출하고 그럴 때는 범좌파들 이 당내 좌파들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기 시작합니다. 재빠르게.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가 되면 막 쫓아내버리고 조금이라도 그리고 뭐 잘 나가는 시기일지라도 당이 선거에서 잘 못돼 불리할 거겠다 싶으면은 그런 좌파들은 막 규율을 매기고 징계를 매기고 쫓아내고 그런 일이 다반사였었고요. 이탈리아 디소베디엔티도 마찬가지였어요. 리폰다치오네가 잘 나가던 시기에는 거기 그런 대로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탈리아 리폰다치오네가 아프가니스탄에 이탈리아 군대를 파병하는 문제라든가 미군 미사일 설치하는 문제 따위로 이 배신을 저지르고 막 그래서 당에 위기가 오고 올리브 나무 동맹이라는 또 그 연립 정부에 부르주아적 자본주의적 연립 정부에 들어가고 막 이래가지고 이 당이 그 인기가 팍 떨어지고 당에 위기가 찾아오고 그랬을 때 다 이른바 좌파인 디소비디엔티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도 않았던 것도 같고 너무도 무기력하게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DSA 내의 좌파 이 아나키스트를 포함한 좌파들이 지금은 DSA가 성장하는 국면에서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내고 그러는지 몰라도 나 DSA가 그 기성 체제의 일부에 그 안으로 진입을 하고 뭐 이러기 시작할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아까 사례 하나 빠뜨린 게 크로포트킨인데 크로포트킨은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크로포트킨이 가장 인기가 있는 아나키스트예요. 평화주의적인 아나키스트, 그 교육을 강조했고 그래가지고 그러나 크로포트킨은 러시아 혁명을 반대했고 러시아 1917년 그 시기에 등장했었던 그 임시 정부를 지지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부르주아적 그 기업주들의 정부였는데요. 따라서 크로포킨도 전혀 아나키스트들의 이상을 실제 실천에서는 전혀 구현하지 않은 모순된 그런 아나키스트였습니다. 결론을 내리기 직전에 그냥 이걸 결론으로 내리죠. 예술가들 중에서 아나키스트들이 많은데 저는 아주 탁월한 훌륭한 예술가였다고들 생각해요. 그분들 모두가. 그리고 이 지금 제가 아나키즘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던 거는 정치면에서 특히 정치 전략, 정치 전술 이 측면에 특히 초점을 맞춰서 많이 비판한 것이지 저는 예술에서의 그분들의 기여 위대한 그 예술가들 중에 아나키스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마르크 샤갈이라든가 칸딘스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러시아 혁명이 터지자 막 러시아로 달려가 갖고 거기서 러시아의 한 그 지역 사회의 그 인민위원 같은 것들 그런 지역 사회를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주적으로 조직하고 하는 그런 그 일들에 직접 정치적인 일에 참여도 했고 그 마르크 샤갈의 그 눈 내리는 마을 같은 그 그림 같은 게 바로 그 러시아 혁명에 참가하던 시기에 그렸던 거고요. 그러나 그들은 그 이 스탈린주의가 득세를 하던 20년대 후반 이럴 때는 아주 실망을 해가지고 러시아를 떠나죠. 피카소도 아나키스트로 출발을 했고 약간 모호했기 때문에 모호한 점이 좀 있어갖고 그 뒤에 스페인 혁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호한 측면은 정치적으로 모호했던 게 아니라 정치 정당과 관련한 부분에서의 모호함이 있어갖고 그가 공산당 그 경력을 가졌다라는 걸 막 부각시키는 그런 그 스탈린주의자들도 있지만 그의 기본적인 그 정치는 사실은 그 아나키스트였습니다. 아무튼 말을 끄맺겠습니다. 저는 아나키즘의 그 정치가 그들 자신 비정치라 자신들은 정치가 아니다. 정치를 반대한다. 비정치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정치인 거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원든 원하지 않든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고 기대를 저버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나키스트들이 말하는 좋은 이상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마르크스주의의 이론과 실천으로서 대체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